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사람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언어의 기술이란 글을 봤습니다. 이 기술이란 표현이 궁금했는데요.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화가 났을 때 내 마음과 반대되는 말을 건네는 것도 기술이라는 거죠. 사실 화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좋은 표현을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싫은 사람에게 정말 싫은 말을 쏘아붙이고 나면 그 이후에 오히려 내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럴 때 바로 내 마음이 시키는 것과 반대의 표현을 하게 되면 내 분노도 가라앉고 마음도 더 빨리 안정된다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언어의 기술은 한 번쯤 익혀봐도 좋지 않을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종로구 광덕안정한의원 김소형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김소영 원장님과 두통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두통이 어떻게 보면 좀 흔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병이잖아요. 근데 또 이거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좀 사실 그런 편이기도 해요. 네, 사실 두통이라고 하는 게 참 언제 생길지 모르죠. 네. 그래서 병원을 가기에는 애매하고, 그래서 참자고 하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가볍게는 하루 종일 조금 신경 쓰일 정도로 지끈지끈한데, 이게 또 심하신 분들은 일상생활이 힘들게까지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걸 우리가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90% 이상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하고, 1년 유병률은 40에서 65%, 그리고 인구의 약 4에서 5%는 만성두통으로 이완된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두통 치료를 희망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다른 질환으로 내원을 했는데 혹시 두통 치료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세요. 40에서 65%면 거의 사람의 반은 두통을 앓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 번이라도 두통이 없으셨다는 분은 없잖아요, 보통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두통약이나 뭐 두통을 뭐 좀 치료해주는 진통제 이런 걸 그냥 평소에 상시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꽤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두통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백속에 항상 두통약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 두통이 부위가 좀 사람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좀 옆머리가 좀 지끈지끈하다, 혹은 뭐 전체가 아프다, 이렇게 좀 다른데 그게 왜 그런 건가요?
네, 사실 그 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마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관자놀이 같은 옆머리, 그리고 후두부, 뒷목 등의 목 위쪽에서 나타나는 통증을 총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들마다 호소하는 부위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두통을 호소하는 부위도 다르고 이제 환자분들도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두통은 호소하는 부위만으로는 이게 원인이 어때서 나타나는 건지 또는 이 두통이 어떤 종류의 두통인 건지를 확인하기가 좀 쉽진 않은 그런 특징이 있으세요. 그래도 치료를 하려면 이 원인과 뭐 정확한 통증 양상을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분석과 진단을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두통은 발생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요즘에 인터넷 되게 많이 검색하시잖아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이걸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환자분들이 사실 1차성, 2차성 이런 단어가 흔하게 접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1차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원발 병소가 없이, 그러니까 원인이 뚜렷하지 않게 머리의 통증만 호소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네네. 2차성이라는 경우는 다른 질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환에 의해서 두통이 동반되는 증상으로 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들으셔도 사실 헷갈리죠. 그래서 텍스트로만 들으면은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 애청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다시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구조의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기질성 두통이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능의 부조 때문에 생기는 기능성 두통이라는 거예요. 구조와 기능이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몸의 뭐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거든요. 좀 그렇죠.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은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유형의 물질, 우리 이렇게 몸, 네. 뇌 이런 장기 있죠. 그런 유형을 말하는 거고 기능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순환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쉽게 생각해서 기질성 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뇌 의미하는 문제가 이미 네. 있는 경우. 그래서 뇌의 문제를 의미하게 돼서 두통을 굉장히 심하게 그리고 오랜 기간 호소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가게 되면은 병원에서는 MRI 해보자, CT 네. 찍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이 기질성 두통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뇌종양이나 뇌출혈, 뇌압 상승이라든지 뇌염, 뇌수막염 이렇게 뇌의 질환이 있어서 심하게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를 이렇게 기질성 두통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기질성 두통은 그냥 넘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질성 두통이 내가 있다라는 걸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예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다행스럽게 조금 예후는 있는데 네.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는 두통을 굉장히 이제 갑자기 시작을 했다. 조금 심하게 시작이 됐다. 이런 경우나 아니면 두통의 빈도가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 빈번해지고 강도가 너무 세진다. 이런 경우. 그리고 두통과 동반해서 의식 손실이 있거나 간질 발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 말고도 신체에 마비감이 온다거나 감각에 이상이 온다. 이런 경우에는 뇌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진통제를 먹어도 그러니까 두통 자체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환자분들이 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게 환자분에 따라서는 잘 참는 분도 있고 조금만 맞아요. 아파도 못 참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나 이런 자기가 느끼는 느낌만으로는 이게 기질성 두통이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이제 MRI나 CT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일 수 있으세요. 근데 뭐 뇌출혈이나 뭐 뇌종양 뭐 이런 말씀하셨던 이 기질성 두통의 뭐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이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뭐 의식이 소실되고 발작이 일어날 정도로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가벼운 경우는 있으실 수 있어요. 그게 뇌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초기의 경우에는 그냥 두통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원래 소화기가 좋지 않았다거나 이런 분들은 뭐 식도염 이런 거 있으신 분들도 구역이나 구토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 방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뇌의 질환이 단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치료할 수 있는 적합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조금 정도가 심한 두통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병원에 한번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수 있으세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작은 통증도 그냥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조금 아프다고 항상 병원 가고 걱정하는 건 좀 너무 오히려 더 생활이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통의 정도가 일상적으로 참을 수 있을 정도의 두통은 아니에요, 사실. 그 뇌에 문제가 있으셔서 두통이 오는 경우는 정말로 참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오거나 아까 말씀드린 진통제를 먹어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두통이 있을 때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방치하지 마시고 가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시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좀 긴장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사실 그 두통의 대다수는 이렇게 기능성 두통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기질성보다는 기능성 두통이 거의 80~90%가 해당할 정도로 대다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그럼 좀 더 어떻게 보면 걱정을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더 우리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기질성 두통이 아닌 기능성 두통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텐데요. 어떤 건가요? 네, 그 기능성 두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체 기능적인 문제에 의해서 야기되는 두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따라서 원인이 되는 질환이 특별히 없고 단순히 두부의 통증이 주 증상이 되는 두통을 말하는데요. 네. 사실 질병의 경중으로 따지긴 좀 그렇지만 사실 경중으로만 보자면 뇌에 문제가 생겨서 야기되는 기질성 두통에 비해서는 훨씬 경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참 좀 골치가 아픈 게 원인이 되는 질환이 없다 보니까 치료 방법이 좀 모호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만성 두통 환자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검사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시름은 놔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치료 방법이 진통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 진통제를 먹을 수는 없는데 나는 너무 불편하고, 근데 남들은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네. 뭘 그거 가지고 걱정을 하냐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뭐 저희 몸 건강, 마음 건강에 상담 주시는 분들도 너무 머리가 아파서 갔더니 뭐 검사상 문제가 없다더라. 그럼 나는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없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좀 그래도 분류나 뭐 좀 진단 같은 게 필요할 텐데 어떻게 좀 내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 기능성 두통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크게 제가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경추성 두통이라는 건데요. 요즘에 뭐 일자목, 거북목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사실 일자목, 거북목이라는 단어가 경추의 변이를 말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경추성 두통은 말 그대로 경추의 변이로 인해서 그 경추 주변을 지나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았을 때 생기는 두통 양상이에요. 네. 그래서 아비바나 안면부 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3차 신경이랑 그리고 후두부, 경추부 등 뒤쪽을 받아들이는 척수신경이 자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두통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가 요 목 위쪽의 얼굴 부분, 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은 머리가 아파요라고 호소를 하시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긴장성 두통이라는 네. 거예요. 긴장성 두통은 이제 운동이 부족하신 분이나 이제 자세가 좀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근육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서 머리 주변의 근육이 과긴장이 되었을 때 이렇게 그때 생기는 두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근육 긴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 어깨가 되게 뻐근하고 묵직하다 이런 근육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 자기가 목 디스크가 있는 건 아닌가
이거를 걱정하시는데 네. 대부분은 디스크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요 주변에 근육의 곽인장이기 때문에 근육이나 인대, 건에서 문제가 돼서 두통이 유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하고 이거는 스트레스나 이제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도 흔하게 유발이 되는 양상이라서 시민성 두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좀 예민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호발을 하고 20에서 40대 좀 젊은 분들한테 호발이 좀 잘 되는 특징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두통 양상이 머리에 이렇게 띠를 두른 것처럼 묵직하게 아프다. 요렇게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좀 일시적으로 발생을 할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이런 경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상을 맞추고 보통 저녁쯤에 피로가 누적이 됐을 때 통증이 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무리를 했거나 그날 피로감이 심했다 또는 오늘 신경을 쓸 일이 많았다 했을 때 머리가 좀 지끈지끈 전체적으로 아픈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 만져보면은 목, 어깨 여기 승모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단단하게 굳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져보고 내가 이런 데 마사지를 했을 때 좀 낫더라. 그러시면은 긴장성 두통이구나 하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혈관성 두통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환자분들이 편두통으로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혈관성 두통이 편두통과 1대1 매칭되는 개념은 아니고 사실 이 혈관성 두통에 편두통이 속해 있는 건데 보통은 그냥 편두통을 혈관성 두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원인이 뚜렷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신경학적 요인이라든지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혈관의 수축과 이 확장이 박동성으로 반복이 될 때 나타나는 통증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요 혈관성 두통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여성분한테 호발을 좀 더 잘하고요. 그래서 두통이 발생하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시야가 모호해지는 눈의 증상이 생긴다거나 혹은 이제 감각이 조금 이상해진다거나 네. 말이 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은 언어 상실이 있다거나 이런 전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두통이 있으실 때 오심, 구토나 현기증 이런 동반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럼 이 혈관성 두통 같은 경우엔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심한 경우에는 좀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된다. 이 정도면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 심한 전조 증상이신데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반복되는 양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가 두통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들이 두통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정말로 눈이 하나도 안 보이거나 뭐 말이 하나도 안 나온다 이건 아니고 뭔가 조금 그런 느낌들 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전조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단계로 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불편한 정도에서 전조 증상을 느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심한 한쪽의 두통 양상이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두통이라는 게 보통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머리가 자주 아픈 분들은 그냥 나 편두통 있어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거든요. 좀 두통의 양상들을 말씀 주신 거에 따라 정리를 해보자면 좀 앞 이마나 안면부 혹은 뒤쪽, 뒷목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좀 아프다면 경추성 두통. 네, 그리고 또 좀 내가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운동을 하거나 긴장을 한다 했을 때에는 띠를 두르듯이 아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관성 두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옆머리, 이 편두 쪽에 아픈 걸 좀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네. 그 편두통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두통 양상이 그 박동이 뛴다. 요런 식으로 혈관성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박동이 뛰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럼 한방에서도 두통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나요? 사실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런 식의 구분은 아니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를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는 하는데 네. 사실 고전에 보면은 두통 부위에 따라서는 정두통, 편두통,
정두통 같은 경우는 아까 요 머리, 편두통은 요 옆머리 이렇게 구별하시고 원인에 따라서는 풍한 두통, 습열 두통, 권력 두통, 담궐, 기궐, 열궐, 습궐, 진두통, 치유두통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구분이 엄청 세세하네요. 분류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은 이제 외부의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뭐 열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는 뭐 우리가 담이라고 하는 게 노폐물이라고 보긴 하는데 뭐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다거나 몸이 묵직하다거나 비가 오는 날 심해진다거나 뭐 이런 양상에 따라서 두통을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사실 원인에 따른 두통 같은 경우는 두통이 아까 언제 심해지는지 하고 언제 발생이 되는지 또는 동반되는 증상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변증을 내릴 수 있는 환자분의 특이적인 증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증상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돼요. 이 분류가 엄청나게 다양한데 그럼 이 분류에 따라서 이 환자는 이런 양상이다 이런 기준해 가지고 좀 치료를 하신다는 거죠? 네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심해지는 양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변증이라고 해서 분류에 따라서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체크를 하려면 두통만 봐서는 안 되고요. 두통 외에 환자분의 그 기본 가지고 있던 어떤 컨디션적인 부분이라거나 뭐 과거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언제 심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인 치료 방법이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변증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치료를 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실제 환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진 않아요. 네. 사실 기능성 두통의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경추성 두통과 긴장성 두통, 혈관성 두통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경추의 구조적인 변이에 의해서 후두부나 경황부, 이 주변의 근육은 과긴장이 유발될 수도 있고 양쪽 근육의 긴장도 차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게 긴장이 유발된 근육은 아무래도 목이나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나 신경의 흐름을 방해를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여성분들은 생리주기 이런 호르몬 변화들이 긴장이나 그러니까 근육의 긴장이나 혈관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경추성 두통, 긴장성 두통, 혈관성 두통은 서로 연관이 좀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구분한다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조금 차단하는 식으로 치료를 하고 더해서 아까 변증 환자분들마다 특이적으로 호소하시는 증상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하게 돼요. 가장 좀 궁금한 건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진단을 하거나 뭐 MRI 같은 검사를 해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두통을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장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저희 쪽에도 보통은 이제 진통제도 오래 드셔보시고 병원 검사 다 해보시고 해도 안 될 때 한의원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치료를 하다 보면은 두통은 사실 완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항상 증상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통이 일어나는 빈도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강도를 조금 낮춰주는 거를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네. 그걸 하는 방법이 일단 구조적인 변이나 근육 긴장이 있었을 경우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관절이나 뼈의 위치를 교정을 해드리고 침이나 뜸, 부항 치료로 근육 긴장을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치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근육이나 혈관에 미세한 염증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염증을 실제로 이렇게 없애줄 수 있는 약침 치료를 병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만성적인 두통이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두통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부 장기 치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약 복용을 권해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조금 복합적으로 했을 때 훨씬 호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말씀 주신 이 치료 방법들을 적용을 하면 그냥 일시적인 진통 효과가 아니라 눈에 띄는 호전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분류 자체가 사실 누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통으로 생겼다가 조금 휴식을 취하시면 나아졌다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그 누적되는 원인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진통제를 매일 먹지 않아도 두통이 조금 호전이 되더라 또는 빈도가 약해지더라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두통이 한 달 정도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돼요. 제가 이런 걸 너무 비슷한 질문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일단 이유는 사실 두통은 정말로 불편하긴 한데
내가 굳이 이것 때문에 뭐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병원이나 뭐 한의원을 가야 하나. 사실 이런 고민이 커서 좀 치료 사례를 적용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저희 환자분 중에 되게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2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진통제를 매일 드셔야 돼요. 두통의 양상이 항상 좀 일반적으로 오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셨거든요. 그리고 직장을 이직해서 당시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도 만성적인 두통이 있으셨던 분인데 최근에 두통이 너무 심해져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내원하게 된 계기는 그 안면 비대칭, 턱관절 장애 이쪽이었는데 이제 치료를 받다 보니까 두통 치료도 희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복용하시고 있는 약을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진통제 중에서도 효과가 조금 없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에 대한 선별을 일단 먼저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추나 치료로 경추와 턱관절 추나가 다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침치료랑 부항치료, 뜸치료로 항상 목, 어깨 쪽 근육을 다 풀어드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일주일에 2번씩 내원을 하셨었는데 오늘 이번 주는 두통약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통의 정도가 오늘 있었긴 했는데 오늘은 약 먹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두통의 빈도나 강도가 약해지기만 해도 환자분들이 느끼는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은 사실 완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보다는 불편한 정도를 줄여서 일상생활에서의 내가 느끼는 만족감을 올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방치료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지금 말씀 중에 좀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진통제 중에 뭐 좀 잘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을 구분을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두통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을 가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냥 시중에 파는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게 나한테 안 맞거나 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저희가 정확한 이게 딱 그 약의 네네. 상표명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보통 통증을 억제하는 그 약물들이 네. 아세트아미노펜이랑 이부브로펜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근데 네. 보통은 진통제가 그 두 가지 성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는 약 중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있을 수 있고 네. 이부브로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세트아미노펜 반응을 안 하고 이부브로펜만 반응을 한다거나 어떤 분들은 반대로 아세트아미노펜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똑같은 약을 먹어도 이 약이 나한테 효과가 없다면은 드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두통이 심한데 매일매일 내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약은 드셔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약을 체크해서 혹시 이걸 안 먹어보셨다면 한번 바꿔보시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세트아미노펜을 계속 드셨던 분인데 이부프로펜 성분의 약으로 바꾼 다음에 두통 호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약물 같은 경우도 환자분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진통제가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만성적인 두통이 있으시고 기질적인 문제가 없으신데 진통제를 먹어도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드시고 있는 약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죠. 우선 좀 내가 좀 만성적으로 두통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좀 전문가에게 상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저희가 두통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진통제 주세요 하시거든요. 네. 근데 매일 먹을 순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체크나 이런 것들,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두통은 우리가 정말 이걸 완치할 수는 없다. 관리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좀 두통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은 맑은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맑은 공기 요새 잘 없는데. 그래서 가장 네네. 간단하지만 정말 힘들죠, 요즘에는. 근데 이게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 중에는 각종 유해한 물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공해 물질들은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악화시키는 인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밀폐한 공간에서는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조깅이나 사이클, 수영 이런 간단한 유산소 운동들을 조금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건데요. 이런 운동들은 이제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기립근이라고 하는 목, 어깨, 허리 우리 몸의 중심부를 받쳐주고 있는 이 근긴장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긴장성 두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조금 챙겨서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자세죠. 네. 그래서 자세는 습관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못 고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일단 바른 자세가 뭔가라고 하시면은 일단 옆에서 봤을 때 귀랑 어깨 그리고 골반 라인이 일자형으로 떨어지는 라인을 우리가 바른 자세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뭔가 서 있을 때 거울 같은 게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그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정면에서 거울을 봤을 때 머리가 한쪽으로 기운다거나 양쪽 어깨 높이 차이가 난다거나 또는 등이 약간 굽어 있고 목이 앞으로 많이 빠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세 교정이 필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 주시는 건데요. 이게 또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이게 스트레스 환경에서는 근육 긴장이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이 조금 고도로 빈번하게 발생이 되면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아무래도 피로 상태에 빠지겠죠. 그러게 되면은 원래 있던 두통도 악화되실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어떤 부분일 수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공복이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혈당치가 낮아지고 뇌로 혈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뇌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박동성의 두통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복 시간이 조금 길어지겠다 그러면은 소량이라도 뭐 간식을 챙겨주시던지 뭐 약간의 음식을 복용을 해서 조금 혈당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두통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일기도 안 쓰는데. 두통 네네. 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언제 두통이 생기는지를 적는 건데요. 어려운 건 아니고 내가 두통이 생길 때마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언제 뭐 어떻게 할 때 두통이 생겼다 이런 거를 메모를 하는 건데 사실 특정 음식이나 술, 카페인 그리고 어떤 특정 감각 환경의 변화라든지 약물 복용 등으로 두통이 생길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번하게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원인에 대한 차단이 첫 번째 치료법이 될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 일어날 때 혹은 두통이 완화됐을 때 간단하게 메모 같은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은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한 치료 방법을 찾기가 훨씬 수월해지실 수 있으세요. 사실 두통이 굉장히 흔한 병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오늘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소영 원장님께서 두통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모링가입니다. 모링가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모링가가 어떤 건가요? 모링가는 인도 서북부 히말라야 산맥을 원산지로 하는데요.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서 잘 자라고 열매부터 뿌리, 나무 껍질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기적의 나무라고 불리고 있어요. 네. 모링가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90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액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그리고 혈당을 낮춰주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 좋아하죠. 노화를 촉진하는 거나 노화를 촉진하는 걸 좀 예방을 하거든요. 예방을 하죠. 예방을. 그리고 암이나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링가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있는데요. 이 셀레늄이라는 성분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그리고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요. 만성 질환의 근원이 되는 염증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사실 모링가가 뭔지 잘 몰랐는데 이게 식품보다는 샴푸 이런 데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저도 사실 모링가 바디워시랑 바디크림 이런 거를 사서 써본 적이 있어요. 네. 이게 향이 좀 좋더라고요. 사실 화장품으로 나오는 거는 실제 그 원료 향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게 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많이 나오는데요. 모링가에는 비타민 C 그리고 칼슘,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 형성이나 피로 회복 그리고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 더 탈모 치료나 비듬 제거 그리고 머리 기름기 제거 이런 부분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모링가 비누나 샴푸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모링가에는 칼륨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과량 복용하신 거 좀 삼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산부신 분들도 드시는 걸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으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런 샴푸나 뭐 그런 제품 쓰시는 분들 중에 임산부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네요. 샴푸 같은 이런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크게 영향을 없고 그런 거 괜찮나요? 복용하는 거는 조금 삼가를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모링가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소영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남편인데요. 네. 키와 몸무게, 연세 다 알고 계신가요? 예. 네. 나이는 65세고요. 네. 몸무게는 80이고, 네. 또 뭘 말하는지. 키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174요. 네. 지금 제 옆에 김소영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남편분 상담 희망하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 상담을 원하시는 건가요? 2달 전에 네. 쓸개 제거 수술했습니다. 네네네. 그 후로 했는데요. 네. 소화가 잘 안 되고, 네. 배가 막 뻥뻥하고 배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먹지를 못해요. 네네. 그리고 술이 해독이 안 되면 3일쯤 가야 해독이 되는 거예요. 술 한 잔 마시면. 네. 그리고 배 가스가 많이 차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보라색빛 나는 거 있죠. 네네네. 그게 있고 네. 피곤하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2달 전쯤 쓸개 수술을 하고 나셔서 소화도 안 되고 배도 빵빵하고 해독도 잘 안 되시는 것 같고 피로감도 심하다. 요 부분이신 거죠, 피로가 너무 어머님? 심해요. 근데 어머님 쓸개 수술 하시고 나셔서 병원에서 음식이나 이런 부분 티칭을 해주지 않으셨나요? 그거는 조심해서 먹으라 이 말밖에 안 하던데. 근데 아버님이 술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그래갖고 네. 술을 지금 한두 잔밖에 안 하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고 한두 잔 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술이 깨지를 안 한다면서. 그래서 술을 이제 끊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수술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사실 음식 조절은 가장 중요하신데요. 쓸개 제거 수술을 하셨으면은 일단 지방질에 대한 소화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음식도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요? 술 같은 경우, 음식을 조심해 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육류 같은 것들은 좀 많이 좀 줄여주시는 게 좋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님,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서 복용하는 거는 모든 것들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대신에 네. 조금 줄이시거나 조금 네. 빈도를 적게 드시거나 이렇게는 관리를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예. 지금 수술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의 회복도 많이 떨어져 있으실 건데 아무래도 네. 음식에 대한 조절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되시고 그것 때문에 배에 가스가 차고 변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거는 당연하게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시거든요. 밀가루 없이는 안 좋은가요? 네.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소화를 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거나 먹었을 때 좀 더부룩할 수 있는 음식들 있죠, 어머님. 지방 예. 함량이 높다거나 이제 밀가루 같은 음식들 이제 그런 음식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은. 뭐 어떤 추가적으로 음식을 더 먹으면 좀- 좋을까요? 네네. 어떤 음식을 좀 그럼 드시면 좋은지. 사실 음식에 대한 티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저 체질을 알고 상담을 해드리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음식 티칭을 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음식을 드셔라라기보다는 어떤 음식을 가려라고 말하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해 보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나 알코올 같은 경우, 그리고 그러니까 술 같은 경우에 어머니, 그리고 그 밀가루 같이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들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담백하게 먹는 음식들은 소화시키는데도 크게 무리가 안 가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음식들은 소화 시간 자체가 오래 걸려요, 원래도. 근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소화 기능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다른 분들보다 불편함이 커질 수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하체가 다 춥답니다. 하체가. 예. 하체요. 왜냐하면 심장에서 먼 부위이기 때문에 순환 기능이 떨어지면은 다리 쪽이 차갑거나 이제 저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예. 근데 이거는 나중에 아버님 컨디션이 조금 회복되면은 지금보단 서서히 나아지실 건데 힘들지 않으시면 아버님 체력이 조금 되신다면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 그냥 산책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다리 쪽을 조금 마사지를 해주시거나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도 도움 되실 수 있어요, 어머니. 네. 그거는 조금 챙겨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방질이 좀 안 좋으면 혹시 단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안 좋나요? 보통 육류가 좀 안 좋다고 보긴 하는데 대체로 그런 것들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줄여서 드시는 게 좋죠. 또 선생님 정맥류 수술 3번 했거든요. 어떤 수술요, 어머니? 정맥류 수술. 하지 정맥류 수술요? 예. 어머니 하지 정맥류 수술이 있으시면은 아버님은 말초 순환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정맥류라는 게 뭐냐면은 예. 다리로 가는 순환이 좋지 않아서 다리 쪽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불룩불룩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도 다리 쪽에 순환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요 수술을 하시더라도 그 증상이 반복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버님 같은 경우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순환 기능이 이전보다 더 떨어지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증상은 더 심하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벼운 유산소 운동들을 조금 챙겨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지 쪽에 어머니 마사지도 괜찮고 스트레칭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그런 것도 좀 챙겨서 해주시고요. 네. 네. 언니,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예. 음식 조절이랑 그리고 또 가벼운 운동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참고 몰라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168이고 78kg, 52살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김소영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혹시 예. 어떤 부분으로 전화를 주신 걸까요? 예, 저는 이제 요점은 모링가라고 네. 오늘도 나왔는데요. 그거를 제가 간 기능이 좀 안 좋아서 네. 먹어도 될지 한번 상담을 드리려고 전화했는데요. 간 기능 예. 안 좋으신 건 검사를 해보신 거예요? 예, 간 기능이 이제 GOT, GPT가 네.
뭐 한 160, 170 이 정도 사이로 둘 다 나오는데요. 네. 이게 제가 오래됐고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간염, 뭐 ABC 간염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검사상에. 네. 또 간 CT를 찍어봤을 때 간에 지방이 한 중등도 정도 끼어 있는 고증상이 있는데 네. 제가 이때까지 쭉 이게 지방간이 있었는데 오래 있었는데 쭉 보니까 체중이 한 70kg 이하 정도로 되면은 네. 간 기능이 정상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모링가를 먹고 살 빼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네네. 이제 체중을 좀 줄여야지 간 기능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네. 모링가를 섭취를 해보려 하는데 좀 뭐 간 기능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음식도 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요. 네네. 모링가들 제가 간 기능이 요 정도 뭐 GOT, GPT가 한 160 정도 나오는데도 섭취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식품으로 모링가를 섭취하시는 거는 지금 간 기능 수치가 약간 높으신데 그거랑 크게 연관은 없으시고요. 그리고 예. 그 모링가 자체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예. 모링가에 함유되어 있는 이런 영양물질이나 미네랄들이 우리 그 장의 활동을 좀 촉진시켜서 노폐물 배설에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드시고 실제 체중이 감소되면은 지방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방간 예, 있으신 그렇습니다. 분들도 모링가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좀 주의하실 거는 아버님, 모든 음식이 그런데 꼭 모링가가 아니더라도요. 어떤 예. 음식이든 과량으로 섭취하시는 거는 좋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에 일정량 뭐 몇 그램 이렇게 정해진 용량이 있잖아요. 그거 식품 보면은 그렇죠. 예. 그 정도 예. 드시는 거는 크게 그러니까 영양상 간 기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건데 그 이상으로 내가 좋다고 해서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이게 누적이 되면서 간에 영향을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 적혀 있는 정량 정도만 섭취를 해보시고 혹시 아버님이 느끼시기에 뭔가 피로도가 심해지거나 좀 안 좋은 느낌이 드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섭취를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예. 드셨을 때 괜찮으시다 그러면은 정량 정도로만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예. 없으신가요? 예, 감사드립니다. 이거 먹어야 될지 말지 고민이 많았는데 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문자로 상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0824 쓰시는 분입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신장이 136cm, 몸무게가 27kg인데요. 늘 편식만 하니 키도 안 크고 비염에 코피가 또 수시로 난다고 하네요. 이비인후과에 수시로 다니며 코점막이 약해 코피가 나니 건조함이 또 안 좋고 촉촉해야 한다며 연고를 하루에 2번 바르고 있습니다. 이 띠뿌리, 작두콩, 우엉, 연근이 또 좋다고 해서 먹여보는데 요즘은 연씨, 이게 연밥인가 봐요. 이걸 분해해서 우유 바나나에 갈아 먹이곤 하니까 좀 나아진 듯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라고 전체적인 좀 건강이 좀 걱정이신가 봐요. 네, 일단은 아드님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신장이랑 체중을 봤을 때는 조금 좀 신장도 조금 작고 체중도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편식이 가장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아드님이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는데 어머님이 지금 챙겨주시는 음식들이 굳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지금 건강상에 내가 큰 어떤 도움을 주고자 식품을 드시는 거는 일단 식품상으로 아드님이 이제 드신다면 크게 걱정은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편식의 습관을 좀 고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염이나 코피가 수시로 나고 점막이 약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면역력이 조금 안정되지 못해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보통은 비염 같은 경우 알러지 비염인데 이게 면역의 과민 반응이시거든요. 그래서 체력이나 면역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내가 이런 알러지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점막이 약하신 분들도 이런 것들
것들이 조금 강화가 되면서 코피 나는 횟수도 많이 줄어요. 근데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는 편식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영양소의 흡수가 잘 안 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어머님이 지금 챙겨주시고 있는 것들을 아드님이 잘 드신다면은 일단은 그거는 지금처럼 계속 챙겨주시고 일단 편식하는 거를 일단 좀 줄여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어머님이 조금 더 좋은 음식이 있을지 혹은 가려야 될 음식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면은 이거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할 때 어머님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아드님을 데리고 꼭 같이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이제 한의원에서도 체질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에 대한 티칭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을 보지 않고서는 이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게 정말로 위장 기능이 약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밥통이 작아서 못 먹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냥 입이 그냥 막 먹기 싫어서 이 음식이 싫어서 안 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진단을 받고 성장도 지금 좀 중요해 보여요. 네. 지금 이 시기를 봤을 때는 성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식단 티칭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게 편식 조절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아예 그냥 정말 식욕이나 뭐 그런 것 자체를 좀 높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있으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성장 보약 이렇게 말하는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걸 먹어서 키가 큰다라기보다는 이것들이 소화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서 소화되는 음식들이 조금 더 흡수가 잘 되게, 그리고 좀 식욕이 좀 올라가게,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한약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복용했을 때 식사량이 늘어나고, 늘어난 음식물을 내가 전부 쭉쭉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성장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들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비염 하나가 문제가 되고 코피 하나가 문제가 되고 이렇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성장 부분에서의 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진단이 필요하고 정확한 알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할 네. 것 같아요.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소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